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지금 금전 집행 중에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야. 그러니까 이 용어 봐봐. 이 자기가 돈 받을 거는 금전 채권이지. 금전 채권, 자기가 돈 받을 건 금전 채권이고, 대상이 되는 건 여태 부동산 강제 경매, 이걸 배웠단 말이야.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집행. 그러니까 자기는 금전 채권을 갖고 있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집행, 강제 경매. 물론 강제 관리라는 집행 방법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다지 쓰이지는 않는다. 강제 경매가 일반적이지. 오늘은 자기가 돈 받을 것, 금전 채권에 기초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데, 그 대상이 동산, 그 대상이 동산인데, 이 동산에는 채권까지를 포함해서 동산이라고 한다, 집행법에서는. 그래서 유체동산과 채권 등에 대한 집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 얘기를 하는지 잘 봐요. 금전 채권에 기초한 이제 집행을 하는데, 그럼 이 금전 집행에 대칭돼서 비금전 집행. 비금전 집행은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에서 이겼어. 인도 청구권을 갖고 있는 갑이 인도 청구 소송에 이겨서 을을 상대로 이 물건에 대한, 이 물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를 임의로 을이 안 하니까 그것을 집행한다 라고 할 때는 비금전, 돈 받을 게 아니라 그 물건 인도 청구, 물건 인도 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겼는데, 승소했는데 채무자, 피고가 인도를 안 할 때, 그럴 때는 비금전 집행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은 금전 집행 중에, 저번 때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배웠고, 오늘은 금전 집행 중에 동산에 대한 집행, 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대상이 동산이지. 그 대상 동산에는 유체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 있고, 그 채권 중에 이제 우리가 압류를 하고 현금화 시키는데, 이 현금화, 그래서 변제 배당을 하는데, 이 현금화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추심명령을 받는다든지 전부명령을 받는 거, 이런 지금 용어 구사.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유체 동산에 대한 집행, 그 다음에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표에 나타나고 있네. 그래서 여기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런 상황. 보도록 하죠. 그래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그야말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냐면, 집행관한테 채무자의 뭐 극단적으로 요새는 뭐 그렇게 동산 중에 값어치 있는 게 뭐 고가의 뭐 전축, 핸드폰, 하여튼 어떤 채무자의 재산 중에 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누구한테 신청하냐면 집행관한테 신청을 해. 그럼 집행관이 그 채무자의 그 집이라든지 그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이 동산에 대한 집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이 채권자가 지목해서 집행을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 중에 적절한 동산을 이제 집행하는 건데, 채무자의 뭐 전축, 채무자의 뭐 냉장고, 이런 식으로 그 물건까지, 동산까지 딱 지칭해서 집행 신청하지는 않고, 채무자의 어떤 집에 있는 동산, 그러면 이제 집행관이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냉장고면 냉장고에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빨간 딱지 붙인다, 그 차압한다, 압류한다,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집행 신청은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부동산 집행의 경우에는 신청해서
압류할 목적물까지 특정해야 하는데 동산의 경우는 그렇게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뭐 냉장고면 냉장고 이렇게 전축이면 전축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어떤 동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채권자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잘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적물이 있는 장소에서 집행관은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동산을 선택해서 집행을 한다. 다만 이때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네. 하여튼 이런 동산의 경우도 첫 단계는 집행을 신청하는 게 결국 압류라는 단계. 채무자의 어떤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집행관이 그 물건의 점유를 결국은 취득하는, 집행관이니까 국가의 어떤 이런 기관, 이런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실력적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거지.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열 수도 있다.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열 수도 있다. 뭐 그런 것이죠. 하나 자주 만나는 게, 부부가 이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집안에 들이닥쳐서 어떤 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그 부부의 재산은 어디 건지 어느 쪽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민법적으로 공유로 추정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딱지를 붙이지, 압류를 하지. 그럼 오히려 자기의 특유 재산인 경우 등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부부래도 만약에 진짜 자기 거라면, 반대 당사자 자기 거라면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겠지. 그 반대 당사자 입장, 반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유로 추정되니까 어느 배우자 중에 한쪽 채권자가 그냥 공유의 그 동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해서 다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 압류의 이제 효력에 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근데 이 처분 금지효는 상대적 효력이다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서도 배웠죠. 채무자가 판 거는 일반적으로는 압류했다고 해서 거래 자체를 일반적으로 무효로 보는 건 아니고, 이 채무자가 판 것에 대해서 이 압류한 채권자 사이에서만 무효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했을 때, 이 채무자가 이것을 갖다가 매각 등을 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채무자와 거래해서 샀더라도 갑한테 대항할 수 없다 정도에서의 상대적 무효이지, 뭐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죠. 그 다음에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효를 가진다. 소멸시효 중단효를 가진다. 뭐 이런 설명이 있네. 그 다음에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는 채권자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그 제3자에게 집행관한테 그 물건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네요. 이것도 인도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경락받은 매수인이 그 채무자한테 별도로 인도 청구 소송 내지 아니하고 그 경매의 매수인에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인도명령 내리는 경우에도 인도명령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거는 다르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때 인도명령은 경매에 있을 때 매수인에 대한 인도명령이 아니라 이 채권자한테 지금 이게 경매가 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인데, 그 채무자께 제3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것인데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제3자한테 그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인도 명령이고, 부동산 강제 경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이 채무자에게 하는 그런 인도하라라는 법원이 내리는 인도 명령에 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까지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압류 금지 물건은 우리가 앞에서 총론적으로 한번 배웠죠.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이 동산에 대한 집행에서는 압류 금지 물건으로 나타나고, 좀 이따 채권 집행일 때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압류 금지 물건은 어떤 생계 등에 필요한 이런 것 등은 이제 최저 생계 등과 관련해서 압류 금지 물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류 금지 채권은 우리가 월급 같은 거 2분의 1 이상은 안 되고 2분의 1 한도에서 뭐 압류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때 압류 금지되는 채권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압류 금지 물건은 앞에서 총론적으로 배웠던 거 다시 생각해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압류가 하고 나서 현금화 하는데, 이 현금화는 실제 그 물건이 있는 압류했던 장소, 주로 채무자 가 살고 있는 그런 주거 이런 등에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현금화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경매나 내지는 입찰하는 그 현금화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입찰이나 경매에 참가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온라인 옥션 경매 이런 것처럼 이 경우도 뭔가 온라인으로, 그 다음에 민간적인 방법으로, 경매적인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건데, 집행관과의 관계에서 그게 별로 이렇게 그쪽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상황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 현금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집행관이 압류해놓고 채무자 거기서 집행관이 어느 특정 장소에 옮겨서 압류한다라는 건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비용 뭐 이런 거 또 마땅히 보관할 데도 없으니까 그냥 채무자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딱지 붙인다, 차 아픈다, 빨간 딱지 붙인다를 잘 생각해보세요. 냉장고에다 딱지 붙인다, 차 아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장소에다가 그 딱지만 붙이는 거지 어디로 들고 가지는 않는 거란 말이죠. 어디 가지고 가서 보관하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럼 보관하는 장소도 쉽지 않으니까, 그때 압류라는 거는, 이 동산의 경우 압류라는 것은 채무자가 그냥 점유한 채 거기다가 무슨 이렇게 딱지 붙인다의 그 개념인데, 그럼 그 다음에 현금 어떻게 하느냐? 그 장소에서 이제 이 경매 붙이고 입찰 붙이고 하는 건데, 그 누가 일반적으로 공개돼서 거기에 참가하냐 이거죠. 이게 경쟁적으로 뭔가 호가 경매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제 적절하게 경쟁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현금화 방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예 이걸 좀 우리가 민간적으로 온라인적으로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제 일반 사람한테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그때 얘기한 바인데, 집행관의 영역에서 그런 관계에서 별로 이렇게 달가워지 않고 소극적인 것 같았다. 근데 내 생각에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물건 사고 하는 데는 옥션적인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게 효율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완전히 오픈되고 해서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현금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당을 받게 된다. 만족 배당 받게 된다 이야기가 쭉 써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동산의 경우도 집행관한테 우리가 집행을 신청해서 압류하고 현금화하고 배당한다, 이런 단계를 밟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이제 금전에 대한 집행, 금전 채권의 기초에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